최근 한국 축구를 망친 주범 클린스만 전 감독이 자신의 측근을 이용하여 대표팀 내부 다툼을 직접 언론에 제보했다는 사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채널에서는 한국 축구가 아시아 최강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그야말로 역대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 최강의 전력으로 평가받던 황금 세대의 대한민국 축구팀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4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국가대표로서 거의 마지막 대회였던 손흥민은 이번에도 쓸쓸히 자신의 클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클럽에 돌아간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축하와 환영이 아닌 바로 대표팀 내부 다툼 폭로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중일간지인 더 선의 자슈어 존스라는 이름의 기자가 기사를 낸 것이었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탁구를 치다 크게 다투어 손흥민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내분이 발생하여 아시안컵 4강전에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아닌 영국의 일간지에 최초로 유포된 이 기사에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이례적으로 내분 사실을 곧바로 인정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무능을 탓하던 언론은 어느새 대표팀 선수들의 내분 기사로 도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 가장 고생한 대표팀 선수들이었죠. 물론 몇몇 어린 선수들이 선배들에게 다소 예의 없이 행동한 것은 맞긴 합니다. 하지만 내분의 원인이 된 선수들은 모두 20대 초반에 아직 철이 들기엔 이른 나이의 선수들이었습니다. 만약 어린 선수들이 치기 어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라면 이들의 실수를 바로잡고 보듬어야 할 사람은 바로 감독과 축구협회입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전 감독과 축구협회는 이 모든 일이 다 어린 선수들의 잘못인 것처럼 굶주린 언론 앞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네티즌 수사대들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선의 최초로 우리나라 대표팀의 내분 사실을 유포한 이 자슈어 존스라는 기자의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여 기고한 기사들을 찾아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클린스만을 따라다니며 클린스만의 주변인들과 심지어 클린스만의 가족들까지 인터뷰했던 클린스만과 친분이 있는 기자였던 것이었죠. 유럽의 축구계에 몸을 담은 기자들은 유명 축구인들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기사를 대신 써준다는 것은 암암리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클린스만과 친분이 있는 기자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내분 사실을 가장 처음으로 유포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 일에 대해 좀 더 심증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과거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나라 감독을 맡기 직전인 2020년 독일 분데스리가의 헤르타 베를린이라는 팀의 감독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당시 헤르타 베를린에서 2달간 근무하면서 정말 프로팀 감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추태를 여러 번 보여주었는데 헤르타 베를린의 지휘봉을 잡기가 무섭게 클린스만의 감독 라이선스가 만료되어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선수들과의 잦은 갈등, 이사진과의 언쟁 등을 일으키며 팀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다가 결국 지휘봉을 잡은 지 단 2달 만에 감독직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임 발표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헤르타 베를린 구단은 당연히 완전히 난리가 나게 되었고 선수들은 물론이고 이사진과 코치진들까지 모두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는 사임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클린스만은 하필이면 그가 헤르타 베를린의 감독으로 있던 시절 자신이 비밀리에 쓰던 일기장을 우연히 잃어버리게 되었고 역시나 클린스만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기자 한 명이 클린스만의 비밀 일기장을 우연히 주워 언론에 발표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클린스만의 일기장 안에는 헤르타 베를린의 선수들을 험담하고 비교 평가하는 글들이 가득했으며 당연히 이것이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자 헤르타 베를린의 선수들은 모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클린스만 효과로 헤르타 베를린은 그해 2부 리그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클린스만은 3년 동안을 무직으로 살다가 우리나라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된 것이죠. 이 헤르타 베를린의 사건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의 상황과 우연히 겹치는 지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시절 클린스만 감독의 무능함으로 팀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결국 클린스만 감독은 우연히 노트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클린스만이 아닌 선수들에게 더욱 쏠리게 된 것이죠. 헤르타 베를린 이전부터 유럽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클린스만을 평가할 때 전술 전략이 뛰어나다는 것보다는 인터뷰 스킬이 뛰어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곤 했습니다. 클린스만은 과거 스타 공격수 출신답게 언론을 이용하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활용할 줄 아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클린스만에게 언론의 화살을 모두 선수들에게 돌리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클린스만이 이를 직접 지시하고 설계했다는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독이라는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인터뷰했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기자가 이 사실을 유포하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은 단지 언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형편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좋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정말 클린스만 감독이 아니라 다른 감독이었다면 사위로 막을 내린 아시안컵의 결과가 정말 바뀔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는 힘드셨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축구 통계 사이트인 옵타와 후스코어드닷컴에서 분석한 통계와 유럽 축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전임이었던 벤투 감독과의 비교는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벤투 감독도 처음에는 많은 비판을 받긴 했지만 결국 대표팀을 이끌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자신의 조국이자 세계적인 강호인 포르투갈을 잡아내며 16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는데요. 벤투 감독의 빌드업 전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축구에서의 빌드업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얼마나 적에게 공을 뺏기지 않고 상대 공문 앞까지 공을 운반할 수 있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드업 지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는 10 플러스 패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10 플러스 패스란 10번 이상 연속으로 패스를 성공한 횟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우리나라의 경우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총 35회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받는 일본이 43회, 호주는 42회임을 보았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횟수인데요. 벤투 감독 시절 우리나라가 같은 경기수 대비 보여주었던 10 플러스 패스의 횟수는 총 50회였습니다. 심지어 월드컵에서의 상대팀은 아시안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호인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가나였음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차이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축구의 모든 전술은 빌드업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빌드업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결국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클린스만 감독이 아닌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축구 전문가 역시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인터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온더 유르트 귀벤 코치는 유럽 내에서는 축구 변방으로 여겨지는 튀르키의 출생이지만 오로지 실력만으로 인류 리그인 독일 분데스리가의 베르더 브레멘에서 기술 고문을 맡았으며 독일 축구협회에서까지 일했던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노력파이자 실력파인 전문가인데요. 온더 유르트 귀벤 코치는 지난 2024년 1월 한국에 내한하여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온더 유르트 귀벤 코치는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뛰어난 통찰력으로 본 우리나라의 국가대표팀 이야기였습니다. 온더 코치는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면서도 손흥민 선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는 질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만큼 제2, 제3의 손흥민을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선수풀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온더 코치는 독일에서 일하는 만큼 클린스만 감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우리나라의 감독 시스템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온더 코치는 감독의 권위를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면서 감독이 모든 걸 결정하게 두지 말고 더 정밀한 전문가 집단을 영입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이것은 과거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 독일에는 클린스만의 밑에 지금 세계적인 명장으로 유명한 외부 감독 같은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음을 돌려 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온더 코치는 한국 선수들의 재능은 뛰어나다고 말문을 열면서도 이런 선수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지도자와 교육 시스템의 문제다, 협회장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라며 우리나라 축구의 고질병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온더 코치는 2002년에 자국인 터키도 3위를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4강 신화 또는 그 이상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는 아직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수준에 한참 뒤떨어지는 감독을 잘못 만나 잠시 주춤했을 뿐 우리나라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대표팀 선수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만약 대표팀의 기둥인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만 입지 않는다면 선수 생활의 황혼기의 마지막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는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욱 발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월드컵에는 반드시 2002년의 4강 신화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